복잡한 심정이지만 이제 좀 분위기를 전하면서 부산 토론에 대한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산 토론 주제인데 부산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다. 이제 부산에는 청년들은 존재하지 않고 노인들만 존재한다. 노인과 바다 아니에요. 네, 뭐죠? 노인과 아파트예요. 노인과 아파트. 노인과 아파트. 예, 여튼 단어가 어떻든 간에 지금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각자 의견들이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번엔 전성화 협력과함께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가 이제 설득이 필요한데, 제가 부산시에서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해보고 또 다양한 사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각 세대별로 다 있어요. 네. 예, 지금 제가 60, 70대를 얘기하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일단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없게 되니까 어려워지고, 그럼 그 어려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20, 30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모자라고, 20, 30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놓고 난 다음에 보낼 데가 없고, 그리고 애를 갖다가 낳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수준의 서울과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집을 살고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는 집값이 너무 비싼데 부산에는 집값이 낮지만 여기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게 되고, 정말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가 않거든요. 이게 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 나이 때 제 친구들도 서울에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 떠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직장이 만약에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그럼 그런 직장을 갖다 만들면 안 되냐? 기업을 유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인재가 없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기업을 갖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유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인재를 갖다 어떻게든 서울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러기 생활하는 거죠. 아유. 그놈의 KTX 때문에. 그렇죠. 그 KTX도 KTX인데 산업은행 이전이 지금 안 네. 되고 있는 이유 중에도 그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자본들이 네. 모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들이 서울로 다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인식에 대한 차별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옛날에는 부산대가 서울대랑 거의 맞먹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 안 가는 사람들이 부산대를 갔었고, 충분히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그 위치를 갖다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내가 좋은 대학을 갖다 간다고 한다면 인수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인식 안에는 서울에 가야지만 내가 성공을 하는 거고, 서울에 가야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을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사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뭐 영국의 런던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의 뉴욕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본의 도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국가들이 가장 또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국가적인 수도권 말고도 또 하나의 도시가 거기서 중전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양쪽으로 양기둥으로 국가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자본을 배분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러 가면은 부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수도권 중심이고요.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우리 이거 떼줄게, 요걸로 만족해. 산업은행 이전 지금 어려워. 대신에 핵심 부서 중에 요거 가져가는 걸로 우리가 챙겨줄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서는 우리 부산도, 제2도시인 우리 부산도 못 살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인프라와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경쟁력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이 된다는 거는 그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들이 지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산업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 투자 협력관이시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부산은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 이런 말을 매번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현실은 관광업이랑 요식업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영세한 이런 산업들이 즐비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좀 아주 진짜 필요한 것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네. 근데 여러 가지 세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거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돼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 가치라고 한다면은 부산이라는 광역시가 적어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권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시로서의 행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권리가 행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해요, 현재로서는. 모든 것은 기재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허락을 받거나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절대 해주지 않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뼈아픈 게 홍콩이 지금 여러 가지 민주화 문제 때문에 싱가포르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빠져나갈 그렇죠. 때 부산도 충분히 부산이나 서울도 충분히 대안지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항만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부산도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발빠르게 못 움직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싱가포르보다 떨어졌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우리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은 세제 혜택 주겠다, 집 주겠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영어가 다 된단 말이죠. 학교 같은 경쟁력이 경우, 있죠. 학교도 지어주겠다. 기업들이 그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갔고요. 지금 홍콩은 몰락한 상황이고 싱가포르는 지금 아주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권리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법이었거든요. 네. 이게 신속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은숙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뭔가를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 구청장도 하셨고, 이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해법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원인이 너무 명확하죠? 너무 분명해 보이잖아요. 예, 일단 95년도 부산 인구와 예. 지금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부산 인구 한 60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 근데- 초등학교 때, 네, 그때만 해도 네. 부산 인구 400만, 400만.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부산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부산이 6.25 전쟁 때 임시 수도였잖아요. 그렇죠. 임시 수도였을 때 부산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한 10만, 20만이었던 게 한 100만 가까이 가게 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부산의 인프라가 그때 갖춰지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삼복도로라든가 그렇죠. 원도심. 이런 예.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부산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가 95년대 이후로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60만이 빠져버리면서 지금 320만 개 맞아요. 까딱까딱 하고 예. 있거든요. 결국은 인구 경쟁에서 인천은 뒤져요. 근데 이 빠진 인구의 68%가 어디로 갔냐? 다 수도권으로 갔어요. 그 다음 일부가 경남으로 갔어요. 무슨 말이냐? 일자리 찾아간 거죠. 그건 아까 우리 전상협력관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빠진 인구 중에 또 대부분이 청년 인구죠. 결국은 취직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결론은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부산은 여태까지 일자리 안 만들고 뭐 했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부산님이 70년대, 80년대에 제조업, 조선업으로 호황기를 누렸어요. 근데 제조업, 신발업이 이제 가라앉고 조선업이 이 불황을 겪으면서 부산 경제가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럼 그 다음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90년대에 다른 도시들이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맞는 뭐 바이오 산업이라던가 또 뭐 IT 산업이라든가 수도권들이 자기 전문 산업을 육성하는 기간에 부산은 부산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을 못 해낸 거예요. 말씀하신 해양 산업을 고도화한다던가 항만업을 고도화한다던가 제조업을 첨단화시킨다던가 이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들이 저는 지금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결과가 당장 나왔냐? 아니에요.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했어야 될 부산의 미래를 그때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 결과가 저는 지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부산의 95년도 지방자치가 만들어지고 지금 2025년까지 부산의 지방자치의 주요 핵심을 쥐고 있었던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힘은 이것에 대해서 부산의 현실이 이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지만 앞으로 부산의 미래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25년 현재 부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부산시장이 기승전 산업은행, 기승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으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부 책임을 물어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문제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어쨌든 부산의 미래를 놓고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왜? 저 초강력 수도권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야 나눠서 싸운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밥그릇 우리한테 스스로 주지 않습니다. 같이 싸워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전상회 협력관이 얘기한 문제에 동의합니다. 예, 물론 이제 대다수의 그런 그 집권을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한 건 맞지만 민주당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잘 못 살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 부산의 산업이 쇠퇴하게 된 거는 중앙 그 정부에서 각 광역시의 발전 저해할 수밖에 없는 규제였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제조업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 가지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발전시킴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규제와 제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첨단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IT 산업이 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국가적으로도 많은 그 지원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부산 같은 경우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울 쪽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 산업은행을 이전하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해외에서 우리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뭐 800만 불짜리 수주를 해요. 자, 다른 기업들, 경쟁하는 기업들은 중국 국가에서 이거를 보증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부산 기업들은요, 대기업이 아닌 부산 기업들은 개인이 그 보증을 다 해야 돼요.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산업은행이 만약에 우리 지금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지역은행은 BNK밖에 없는데 BNK랑 중국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중국 국가랑. 그래서 산업은행이 부산에 있어야지만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 특히 지방 소재지에 있는 기업들을 보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산업은행 전체를 이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그 여러 가지 주요 기능은 서울에 있어도 됩니다. 다만 산업은행 소재지를 부산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부산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중소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보증이 필요하고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부산 경남에 소재를 해야지만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중국이나 나라랑 개인이랑 그 보증에 대해 가지고 서로 경쟁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국가에 다 해줘요. 지방 연방은행에서 해준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연방은행이 부산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지방도시특별법도 우리가 그런 혜택을 갖다 줘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적인 부분과 세금적인 부분과 그 해양부라든지 수산부라든지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땅이 부산시 게 아닙니다. 항만부랑 그다음에 그 수산자원부에서 에코데이터씩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권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통과, 민주당에 이걸 미루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어도, 다수 여당이었어도 저희는 끝까지 주장을 했을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많은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예. 아주 재밌는 게 1972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예. 부산의 어떤 이 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있었어요. 부산의 산업을 규제. 네, 그때 새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예. 부산에서 예. 그다음에 기존 공장이라도 증설을 할 경우에 예. 다른 도시에 대비해서 부산은 지방세를 5배 더 내도록 하는 예.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부산의 산업을 육성을 규제하는 법이었어요. 이 참 재밌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부산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7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에 모든 기업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LG, 삼성,
그다음에 뭐 밀가루 만드는 거, 신발 산업 모든 것들이 부산에 다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부산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부산을 규제한 거예요. 예. 이 법이 언제 풀렸느냐? 1995년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일부는 맞아요. 전사님들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규제했어요. 95년에 풀렸어요. 그러면 95년부터 2000년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은 거의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산업의 모든 돈과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부산은 그때부터 수도권에 맞서서 자 이제 규제 풀렸으니 부산의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3, 40년을 내다보면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산업은행이 전 찬성합니다. 산업은행만 오면 안 돼요. 수출입은행도 와야 돼요. 그런 어떤 금융허브들이 부산의 금융단지 껍데기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알짜 내용들이 와야 되죠. 산업은행이 와야 되는 것은 부산의 핵심적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밑받침이 될 그런 금융과 이런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것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 100번 동의합니다. 최소한 부산은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산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부산이니까 부산 얘기를 해요. 지금 부산만 소멸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전국에서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가장 유출이 심한 곳이 부산만큼이나 호남 지역이에요. 이 두 지역은 정말로 규제를 풀어서라도 살려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 최소한 그러면 호남의 다른 지역에 맞서서 부산은 최소한 이걸로 살려줘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만, 물류 이런 것들로 최첨단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이 뒷받침해줘야 되고 규제를 풀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함께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계속해서 낙후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부펀드를 조성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민주당의 제안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부펀드라는 게 결국은 우리 아까 전상화 협력관이 얘기한 산업을 이제는 기업만의 힘으로 살 수 없거든요. 정부가 인력도 대줘야 되고 보증도 서줘야 되고 돈도 보태줘야 되고 법도 풀어줘야 돼요. 시장 너가 알아서 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이 자본주의적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너가 알아서 해. 가 아니라 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 줄게. 우리가 보증해 줄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부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기업이 힘을 실어줘야 될 지역에 힘을 보태주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산업은행도 수출입은행도 국부펀드에 돈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향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은가. 거기서 부산의 몫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예. 그 전체적인 틀은 저희가 동의하는데 국부펀드는 좀 어려운 게 아랍부 같은 경우는 석유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고요. 중국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시장 수식을 갖다 국가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해요. 근데 이 국부펀드가 다른 나라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망하는 그 기업만 망하고 개인이 그걸 책임지면 되는데 국부펀드는 우리가 이 잘못되면 우리가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 리스크에 대해 책임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한 기업의 대주주가 돼가지고 그 기업이 디폴트가 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망하게 되면은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부펀드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기업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고요. 노키아가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부펀드는 반대하고 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은행에서 보증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산업을 밀어주는 것, 저는 그것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정치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고 경제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독일이 러시아하고 잘 지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가스가 막히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동맹국도 절대적인 이 뭐랄까 없다. 적도 없는 이제 이 정말로 이제 정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이 전 세계가 이념 논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논리로 나아가는 말 그대로 경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던 야 파나마우나 미국 거야. 네. 그린란드 우리가 옛날에 침발라 놨거든. 이런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은 예전부터 파나마 운하나 네. 그린란드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탐을 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네. 없잖아. 네. 그런 대놓고하지 잘하고 깔았지만 대놓고 얘기 안 했는데 트럼프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가니까. 네. 난 모르겠고 미국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우리부터 잘 살아야 되겠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힘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맞아 이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았어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살 것이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부펀드의 위험성, 리스크 대충 하자 아니에요. 대충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국부펀드 하겠다고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모든 규제, 모든 거 다 이제 바꾸겠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환경을 우리가 아주 빠르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한 방안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국부펀드라는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야 이게 무슨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 논쟁을 야 사회주의다 아니 대한민국 어떻게 하잔 말이야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후진 논쟁이 저는 돼버린다는 사회주의라고 거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 맞아요. 저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않고. 저 사람 현대까지 그렇다는 저는 게 이제 아니라 그렇게 네. 논쟁이 가버리면 논쟁이 네.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사회주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수출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내수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수출에 기술 수출이든 뭐든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연방제이기 때문에 국펀드를 만들더라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코노미 그 경제 규모 사이즈가 국펀드를 갖다가 해도 거기에서 메인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펀드를 해가지고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됐을 때 그에 대해서 모든 건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고요. 그게 잘못하면 국가적인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우리는 그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할 때 모든 전 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리스크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야죠. 기업가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하는 거는 한 기업이 디폴트를 당하는 것과 국가가 디폴트를 당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물론 그 문제에 초점을 둬야죠. 그 리스크 왜냐면 우리 자식들이 잠깐만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잠깐만. 잘못되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네. 보완책과 치밀한 검토와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근데 방금 전상의 그 협력관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대한민국 수출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수출이 예전 방식의 수출로 먹고 살 수 없어요. 지금 반도체도 우리가 예전에 하던 범용의 반도체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이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이 기술 고도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을 양성해야 돼요. 이 인력을 양성을 기업 보고 야 삼성 누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기술 인력 만들어내고 사람 양성하고 다 해. 가능하겠어요 지금 앞으로. 여기에 정부가 R&D를 하고 투자하고 국가 산업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한 기반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산업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에 오늘은 국부펀드가 뭐 중요한 건 네. 핵심은 아닌데 재밌어요. 제가 이 네.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다양한 접근과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주제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거기 예, 네네. 예, 이제 정리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가지고 한 말씀만 듣고 네,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 정부에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을 갖다 모두 다 하되 그게 굳이 꼭 국부펀드가 아니라도 된다. 왜냐하면 AI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50조 뭐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AI 산업 육성이라든지 그 R&D 사업도 솔직히 말씀드린 삼성도 지금과 같은 위기가 있었던 거에 대한 기업적인 방만한 경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 예전처럼 경쟁 구도해가지고 실적 위주의 그런 새로운 삼성의 혁신적인 그런 기업적인 문화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사태가 없었을 겁니다. 그건 이제 그 한 기업의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안주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그 사회적인 그 산업 시스템에 우리가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 건데 저희는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 뭐 예전에 부산 후보로 나왔을 때도 저는 데이터 시티라고 해서 네. 데이터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게 사람들은 전부 다 데이터 센터가 뭐 많은 인원도 고용 못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와이파이라든지 초광역 인터넷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 사업이 발전할 수 있었고 IT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인프라예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AX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런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지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산업이 육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의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그걸 지금까지 많이 간과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갖다 하나의 기업으로 봤기 때문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그리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AI 그 전문화된 그런 데이터 센터를 빨리 네트워킹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만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으니까 빨리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양당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청년들의 결혼이나 연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전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 바로 산하 제한 정책. 사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시켰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0년까지 끌고 가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연애관, 결혼관, 그리고 자녀를 두는 그런 가치관들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저는 뭐 양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거 인구 유출은 부산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소멸이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다시 올바라지기 위해서는 이런 양당이 지금 젠더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우리 서은숙 위원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는 요즘 이 젊은 세대가 예. 뭐 연애, 출산, 뭐 결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연애를 잘 안 하죠. 못한다는 것. 예. 아니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한다는 것이 제 네. 가슴 아파요. 사실 20대 연애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50대 연애하면 불륜인데. 아니 50대에도 솔로들 많습니다 요즘에. 그게 더 문제거든요. 아니 솔로의 연애는 네. 솔로는 안 시켜도 연애 잘해요. 근데 20대들이 연애의 감각을 잃어간다는 것이 전 제일 가슴 아파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구청장 할 때 제 혼자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도 네. 했어요. 아니 청년들에게 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취업 지원금 이런 거 주지 말고 네. 연애하라고 지원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은 돈 때문에라도 연애하는데 굉장히 주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서 연애를 못 하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걱정은 모르겠고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연애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 20대들이 연애를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과한 젠더 의식이라던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갈라치기 영향도 있지만 20대 스스로가 또 이 안에서의 어떤 이 자기들 간의 논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연애를 해야 풀리는 문제거든. 그렇죠. 만나면 연애를 해야 달라지거든요. 여자를 알게 되고 남자를 알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프고 20대
연애합시다. 예. 연애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아니 우리 그 위원장님의 그 지역구 보면은 그 클럽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20대들이 좀 많이 가고 이래서 거기서 좀 만나고 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떤 만남이든 뭐 슬픈 만남이든 네. 어쩔 수 없는 만남이든 네. 건전하게 만남이 좀 만나야죠. 된다면은 많이 만나고 만났으면 이래야 좋겠어요. 되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반박이 들어오겠지만 네. 근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사랑이 다른 네. 것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네.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대 열심히 연애 해본 저로서는 너무 미안합니다.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또 바라보십니까? 이 가치관들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 네. 사실 저는 뭐 인식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역시 구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연애를 갖다 강제로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건 다 개인적인 또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먼저 그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서로 이제 맞아요. 더 나음을 갖다가 맞아요, 생각하기 맞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한 것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만족해야지만 남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고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사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나의 그 위치가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인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회를 갖다 우리가 함께 만들면은 그런 다양한 뭐 맞아요. 네. 연애가 될 수 있지 20대에 않을까요? 실컷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고 네. 애까지 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20대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멧돼지라는 동물이 사실 우리나라에 천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무제한 번식을 한대요. 막 내려오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도심으로. 그렇죠. 네. 근데 막상 호랑이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멧돼지들이 새끼를 알아서 안 낳는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나도 위험하고 우리 새끼도 위험할까 봐서. 본능이죠, 본능. 그렇죠. 본능적으로 스스로 살아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존에 네. 맞아요. 애를 낳으면은 왠지 다른 애들과 비교될 것 같고 차별받을 것 같고 그 인생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나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가치관들이 지금 있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호랑이 같은 사회가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두 분들이 지금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이건 이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전 세계적 문제니까 예. 사실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예.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의 우리는 지금 낭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시절에 그런 것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생존의 문제가 다른 어떤 그렇죠. 것보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멧돼지가 사라지 않으라든지 예. 본능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전환되어 와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책임을 공감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서로 같이 해결해야 되는 네네. 문제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정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내셨고 또 이 부산에선 정승까지 지내신 분이신데 두 분 다 이 책임을 공감한다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 좀 네.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첫 방인데. 네, 오늘 결론은 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할 수 있도록 예, 합시다. 그냥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네. 정부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네요. 뭐 누가 행정부 하나 맡고 사법부 하나 맡고 율법부 하나 맡고 그럼 뭐 별로 부산 독립국가로 부산을 해볼까? 이것이야말로 내란합니다. 자, 농담으로 받아주시고 이런 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화해하면서 서로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문화가 정치계에 자리 잡히길 바라면서 네. 자 우리 또 전성아 우리 협력관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방송 소감 한번.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또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도 네. 가끔씩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방송에서 보니까 네. 참 영광입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이 펜앤마이크 나오면서 네. 펜앤마이크가 정색 색깔이 뚜렷하니까 그렇죠. 거기 뭐 하러 가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네.
아유 뭐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아. 맨날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예. 뭐 또 저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 계시겠지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저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네.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저도 또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네. 네. 스트레스도 좀 풀고 우리 전상협력관이 예.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뭐 이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중이 했는데 많이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제가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예, 이제 자리 바꿔가지고 진짜 전투 모드로 임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저 정말 중립적으로 봤어요. 아니 딴 데 가서 하시고 예. 여기서 사회 보세요. 네, 사회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 공분보다는 정치적 공감이 될 수 있는 방송 그렇게 이끌 거라는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